예,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성적이 좋아요. 아니면 뭐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그 수치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 1반과 2반에 을 놓고 우리 반인 2반이 성적이 더 높다는 사실들을 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뭘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군요 라고 수긍을 하고 따라오겠어요? 결국 평균을 갖고 얘기를 하겠죠. 평량 평균을 갖고 평균치를 갖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평균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왜 평균을 갖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단의 속성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그 대표하는 속성이라는 게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수치이고, 이러한 대표를 하는 속성 안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평균인데, 그거를 학술적인 용어는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술평균이라는 게 뭐냐? 그 집단들의 값들을 다 합한 다음에 그거를 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 되겠죠. 점수 분포의 균형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평균 말고 그럼 다른 거 쓰는 거 있냐? 있습니다. 중앙값이나 최빈치 같은 경우를 써요. 그럼 중앙값이라는 거, 그 최빈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모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옷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옷. 그럼 모드라는 개념이 뭐냐? 자, 학생들의 체격의 평균 체격 조건에 맞춰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거에 따라서 평균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겠죠. 그러면 애석하게도 입을 수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여자애들은 이렇게 좀 체격이 좀 떨어지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좀 높아요. 그런데 평균을 냈기 때문에 딱 이 가운데로 만들었거든요. 남자애들한테는 작아서 못 입고 여자애들 입장에서 보면 커서 못 입는 거죠. 결국 평균을 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집단일 때는 평균이자 최빈값이 돼서 이게 맞는데, 이렇게 남자의 체격, 여자의 체격 해가지고 어떤 그 체격 차이를 나타내는 거다 보면 분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해버리면 남자한테도 안 맞고 여자한테도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최빈값. 누가 더 가장 개수가 많냐? 누가 더 많은 거냐라는 것들을 따지는 게 최빈값이고요.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다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라는 것은 그냥 수치상의 의미밖에 못 갖는데, 오히려 최빈값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포가 다른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중앙치의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에 5명이 있어요. 1번 학생 99점, 2번 학생 4점, 3번 학생 5점, 4번 학생 3점, 5번 학생 4점,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을 내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평균을 놓으면 뭐 20 몇 점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점이라는 평균이 이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20점의 평균을 대표한다기보다는 한 명의 특출난 학생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를 딱 하면 죄다 다 평균 4점짜리인 거죠. 이렇게 소수인 집단이면서 특출난 아이 하나가,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20점 이렇게 되고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런 때는 이렇게 평균을 내버리면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거고요.
3점, 4점, 5점, 99점 해서 하니까 4점 내지 5점이라는 것이 중앙에 해당되는 값이죠. 순번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까지 했을 때 중앙에 해당되는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중간 수치가 오히려 집단을 대표하는 수치에 더 가까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 소수에게 집중되는 수치를 가지고 낼 때는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평균 소득 이래버리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과연 평균적으로 저렇게 높은 그 액수의 연봉을 받나 싶을 정도의 값들을 받는데요. 그렇게 높은 이유를 따져보면 올라가서 보면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 아마존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술 평균을 갖고 평균적인 부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중앙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극단치가 존재를 하는 경우, 이렇게 99점, 4.5점, 3.5점처럼 극단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균은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나타내고 중앙치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의미를 있는 거죠. 대개는 이렇게 이런 극단치가 있거나 아니면 분포가 두 개의 분포가 결합된 상태일 때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평균을 쓰시는 게 바람직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속성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것들이 보면 이런 그 정상적인 분포의 가운데점이 여기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 분포의 균형점이고 가장 많은 빈도를 갖고 있는 정상 분포라면 가장 많은 분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관도 등 통계적인 계산이 용이하고 평균에서의 평균과 다른 점수의 값들을 다 빼기를 했어요. 즉 개별값 빼기 평균을 해서 이걸 다 합해지면 0이 됩니다.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고요. 대신 여기 이렇게 99점처럼 극단적인 점수가 있으면 평균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 사례에는 민감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이런 분포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극단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일반적으로 신뢰로운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갖고 얘기를 할 때 중앙값이 어때요? 라고 얘기를 않고 평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험 점수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포하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성적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정상 분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간 성적을 비교할 때는 바로 이런 산술 평균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중앙치의 경우는 이렇게 극단적인 점수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계산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 쫙 나열 세워놓고 중간 딱 자르면 그 점수기 때문에 상하반부에 관심이 있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빈치는 가장 흔한 경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변별력을 키워서 낸 시험의 경우는 이렇게 정상 분포를 하지만 우리가 절대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도를 재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하위 5%만 목표 달성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해서 치우친 분포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보다는 여기 최빈값이 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쉽죠. 얼추 봐도 최빈값 하면 4라는 숫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본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고요. 2개 이상이 존재 가능한데 바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장 차이를 반영한 옷 사이즈 이런 것들은 2개 이상의 존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치인데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반 평균이 옆 반보다 1.5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성적이 좋은 겁니다. 열심히 저 가르쳤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치가 바로 평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1.5점이 높다 그러면 아마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1.5점이 정말 높습니까? 근데 1.5점이면 정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선생님 별 차이가 안 나는 점수라서 그냥 1반하고 2반하고 성적이 같은 건지, 아니면 선생님의 2반이 정말 잘한 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표준 편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1.5점이 높고 1.5점이 낮은데, 여기가 이 차이가 1.5점이에요. 이 분포하는 것들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이게 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1.5점의 분포가 이렇게 거의 그냥 겹쳐요. 여기 1.5점 차이다. 그러면 별 차이 없는 거죠. 즉, 표준 편차라는 것들은 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즉, 표준 편차가 1.5점이다. 그러면 집단의 점수 차이가 작은 겁니다. 90점, 91.5, 80, 9점,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10점 정도 난다. 그러면 50점, 60점, 70점 해서 점수 차이가 펑펑펑펑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집단의 동질성이 크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동질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보면 극단치 영향을 받아요. 왜? 평균 자체가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표준 편차 계산식을 보면 개수를 나누는데 개별 점수값을 평균에서 빼서 이걸 제곱해서 합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이 극단치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극단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평균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표준 편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를 잴 때 우리가 절대값을 쓰죠. x와 평균과의 차이를 절대값을 쓰면 좋은데, 절대값을 계산한다는 게 옛날 컴퓨터로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해당 값에서 평균을 뺀 값에다가 차이값을 제곱을 하고 이거를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절대값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죠.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곱한 값을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이거를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계산을 써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추 이 거리, 차이를 해당되는 절대값과 유사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왔고, 이러한 것들을 표준 편차라고 하자. 즉 평균적인 거리로 얘기를 하자.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퍼져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하자라고 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의 통계학의 모든 이론들이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나가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대개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기가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이론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이론이 그러한 전제하에서 해독되도록 다 해왔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헷갈리고 복잡해지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그 관행을 유지하고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를 적용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거의 모든 통계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겁니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표준편차는 집단의 동질성의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표준편차가 1일 때 이렇게 모여 있어요. 2일 때는 이렇게 넓게 모여 있어요. 표준편차가 1일 때가 집단이 더욱더 몰려 있는 거죠. 만약에 0.5를 그려봅시다. 0.5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0.5. 0.1을 그려보면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만 뜰 거예요. 즉,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동질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분포의 형태는 바로 여기가 빈도지 않습니까? 개수잖아요, 개수. 개수를 재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표준편차 1 이내에 있는 것들의 개수를 재보면 전체 학생 수 중에 시그마 1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즉 평균 대비 1시그마 정도와 1시그마 정도 안에 있는 애들의 그 분포를 내봤더니 얼추 대략적으로 68% 정도가 그 안에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68.3%. 2시그마 안에 들어온 애들을 해봤더니 전체 인원의 한 95.4%가 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평균 50점에 표준편차가 10점이면 50점에서 10점을 더한 60점, 50점에서 10점을 뺀 40점에 있는 아이들이 40점에서 60점에 있는 아이들이 68%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시그마다? 그러면 50점에다가 2시그마인 20점을 더한 거, 즉 70점이고 20점을 뺀 거인 20점을 뺀 30점, 즉 30점에서 70점 안에 아이들이 95.4%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3시그마 안에다. 그러면 50점에다가 3 곱하기 10점에서 80점 뺀 20점. 그래서 3시그마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20점에서 80점의 아이들이 99.7%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순위를 몰라도 점수만 알면, 점수가 얘가 50점이다. 그러면 얘가 상위 50%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가 65점이다. 그러면 원시그마인 60점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 이 양쪽 벗어나는 게 5%니까 5%의 반절인 2.5%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65점이다. 그러면 얘는 죄송합니다. 65점이면 1시그마를 벗어난 거잖아요. 65점이면 40점에서 60점이 1시그마니까 68%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빼면 32%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점이다. 그러면 1시그마를 벗어나기 때문에 합이 32%니까 이쪽이니까 반절로 나누면 한 6% 정도, 상위 16%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수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대신 75점이다. 그러면 2시그마 안에 들어오니까 2시그마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요거를 벗어난 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에서 95.4%를 뺀 5%의 반절, 양쪽이니까 반절이면 2.5% 안에 들어오는 거죠. 75점이면 상위 2.5% 안에 들어오는구나 사실을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면 등위를 매겨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8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3시그마 바깥이지 않습니까? 여기 20에서 80점이 99%가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85점이다. 그러면 상위 0.5%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공부 잘한다는 사실들의 순위까지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레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분포를 했을 때가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대신 이게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아닌 이렇게 부적
정적 편포나 부적 편포를 하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럼 정적 편포와 부적 편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자, 이 집단을 놓고 계산해 보면 평균이 어디냐면 여기쯤 차지해요. 평균. 최빈값이 어디냐면 여기지 않습니까? 가장 빈도수가 개수가 많은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이 평균보다 낮죠. 그래서 요 꼬리가 여기 우측으로 가는 것들을 정적 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평균에서 최빈치를 뺐어요.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뺐어요. 그러니 플러스를 갖잖아요. 평균에서 최빈값을 뺐으니까. 이게 정적 편포. 반대로 이러한 분포를 가지면 평균이 여기고 평균. 여기가 최빈값이지 않습니까? 최빈값이 높다고요. 그래서 평균에서 최빈값을 빼면 마이너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적 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이 꼬리가 길게 나오는 게 부적 편포. 우리가 절대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분포인 부적 편포에 해당되고요. 정적 편포일 때는 하방으로 사람이 많은 형태죠. 일반적으로 대학교 수능 성적을 내면 이런 정적 편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조를 해서 정규분포로 만들어내는 게 표준점수화를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정규분포화를 하는 게 표준점수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와 그 평균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평균에다가 1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것. 즉 50점에 10점이면 10점이 표준편차면 40점에서 60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68.3%가 이 안에 들어가고 이걸 벗어나는 애들은 32%밖에 안 되고 2시그마가 되면 30점에서 70점이 돼서 70점을 벗어난 아이들은 바로 95%를 벗어난 5%의 반절인 2.5% 이내에 들어가는 거고 20점에서 80점을 넘어가는 애들은 1%의 반절인 0.5% 이내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을 만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이러한 그 분포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분석의 경우는 x와 y라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와 국어를 하게 되면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공통 영향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나요. 왜?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대신 산수와 영어를 계산하게 되면 별 관계가 없이 이렇게 빤듯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산수와 영어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0,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1, 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관계는 마이너스 1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체육과 과학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부호는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즉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국어 점수가 높더라, 영어 점수가 낮으면 국어 점수도 낮더라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공통의 상관관계들을 뽑아서 만들어내면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국어와 산수를 공통 요인에 따라, 국어와 영어를 공통 요인에 따라서 언어 영역으로 묶고 수학과 과학을 계산 영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감성 영역으로 묶고 해서 공통 요인에 따라서 요인으로 묶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요인 분석이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가설 검증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반이 평균이 1.5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의문을 갖겠죠. 무슨 의문을? 바로 그 1.5점 차이가 정말 의미 있는 차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검증해야 되는 사실은 내가 주장한 가설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수치로 밝혀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우리 반이 다른 반보다 성적이 높다는 사실들을 검증하는 가설 검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5점이라는 게 별 차이가 아니라서 우리 반과 옆 반의 성적 차이는 별게 아닌데 저는 지금 성적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무가살이 참이다. 즉 우리 반과 옆 반은 성적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게 참인데 나는 기각하려고 막 우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로 1.5류가 해당되는 거죠. 관계없는 거를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별 차이 없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우기는 거기 때문에 1.5류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1.5점이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인데 그거를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2종 오류에 해당되는 거죠. 거짓인, 즉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없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2종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종, 2종 오류를 골라내기 위해서 T검증 같은 걸 하는데요. 두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적인지를 검증하는 거죠. 즉 우리 반 평균 성적이 1.5점이 높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옆 반보다 성적이 높았다는 사실들을 검증하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것이 바로 T검증, 별량 분석, Z검증과 같은 통계적인 검증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반 아이들의 성적이고 옆 반 아이들의 성적이고 이게 1.5점 차이예요. 평균. 이게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분명히 이렇게 겹치는 영역에 있는 아이,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옆 반하고 우리 반을 합한 수를 100으로 봤을 때 이 겹치는 아이들의 빈도가 한 60%쯤 된다. 그러면 60쯤 된다. 그러면 별 차이 없다라고 느껴지죠. 뭐 야나 무슨 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같은 점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 100명 중에 1명, 그러면 1%예요. 1명 정도나 갖고 나머지는 우리 반 아이들이 죄다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은 성적이 좋은 거죠. 1.5점 차이지만 검증을 해봤더니 이 겹치는 영역의 면적이 빈도수의 개수가 100명 중에 몇 명이냐 봤을 때 소수더라. 60명이라는 얘기는 다수더라. 그러면 별 차이 없다고 그런 거고, 한 명밖에 겹치지 않더라. 그러면 1%의 확률을 가지고 1%의 확률을 가지고 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가 높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1%의 내 주장에 틀릴 확률이 1%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평균값에 유의적이다. 그러면 겹치는 비율이 낮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런 T검증이고요. T검증이라는 것들은 표본이 작을 때의 분포를 T 분포로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그 개수가 많을 때는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분산 분석이라는 별량 분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겹치는 비율이 얼마를 이냐를 재서 다른 집단일 확률을 재는 거죠. 여기처럼 한 명만 겹치더라. 나머지는 다 다르더라.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1반과 2반의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그러면 겹칠 확률이 1% 미만이라서 우리 반 성적이 옆반보다 1.5 높지만 겹치는 비율이 1% 미만이라서 우리는
의미 있는 1.5점 차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별량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그 점수의 그 분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하는 것도 있고요. 아예 분포가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다르죠. 분포가 아예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카이 자승 검증입니다. 관찰 빈도가 달라지더라, 분포가 아예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게 카이 자승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성적 말고 다양한 요소를 같이 보고 싶다 이거야. 반이라는 구분 말고 다양한 요소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통계 검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y는 성적은 플러스 베타 1 x1 반 구분 플러스 베타 2 x2 남녀 구분. 그래서 여러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베타라는 것이 유의성을 이렇게 별량 분석의 유의성처럼 따져봤을 때 유의성을 봤더니 0.01이더라. 그러면 1% 이내의 확률에서 유의적이더라. 그러면 반구분은 성적에 영향을 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2가 0.64로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남녀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표기하는 거죠. x1, x2 독립변인이 종속변수라는 성적을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그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은 R 스퀘어라는 설명력인데요. 전체 집단을 여기 네모에다 뿌렸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그 면적의 정도를 따져봤을 때가 이게 R 스퀘어 값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 회귀 분석의 조정 R 스퀘어 값이 20%다. 20%다. 그 얘기는 전체 면적 중에 20%만 이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80%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R 스퀘어 값이 80%를 설명한다? 그러면 전체 중에 80%가 이 원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의 결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백분율, 백분위. 백분 점수는 바로 표기를 쉽게 하자는 겁니다. 자, 야가 2등이에요. 공부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반이 몇 명인데? 라는 얘기를 하죠. 2명이요. 그러면 2등은 잘한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야가 600명 중에 2등 했어요. 그러면 2등은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위로 나타내면 또다시 뭘 물어봐야 돼요? 한 반이 몇 명인데라는 걸 또 물어봐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에 백분율로 나타내면 쉽겠죠. 야가 상위 1% 이내 들어가요. 아, 그게 이론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공부 잘하네. 야가 상위 40%에 해당돼요. 상위 50%에 해당돼요. 그러면 야, 그럼 뭐 보통 정도 하나보다 중간 정도 겨우겨우 따라가네. 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등수보다는 백분율, 순위, 순위 백분율이 훨씬 더 여러 마리를 안 해도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백분율 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장 익숙한 거는 점수죠. 100점. 100점이에요. 그래서 등위를 점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야가 100점 만점에 99점에 해당돼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1000점 만점에 992점이에요. 보면 아, 점수 높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백분율을 백분 점수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방식이 바로 서열에 있는 것들을 평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점수 형태로 바꿔내는 방식이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즉 표기법이죠. 그럼 어떻게 표기를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점수로 표기가 되겠냐? 등위를 그거 안에는 뭐 Z점수, T점수, H점수, C점수가 있는데 Z점수 같은 경우는 원점수, 예를 들어서 얘가 맞은 산수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무슨 얘기냐? 평균 50점에 얘가 맞은 점수가 50점이다. 그러면 50에서 50을 뺀 0점에 이거를 표준 편차 점수 10점으로 나누면 0점이죠. 그러면 얘 분포를 다 내려보면 여기가 평균에 해당되는 게 0점이 되고 1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1, 2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2, 3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3점. 반대로 1시그마 밑으로 내려간 게 마이너스 1. 표준편차 2개쯤 내려가는 점수가 마이너스 2. 표준편차 3개쯤 내려가는 점수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와서 분포를 해서 점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점에서 3점까지를 통해서 점수를 나타내면 등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전교 1등이다? Z점수 4.5예요. 정말 높은 점수라는 걸 알 수 있죠. Z점수 1점이에요.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 하나 정도 해당되는 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3점에 해당되는 그런 통계적인 점수로 나타내는 게 Z점수입니다. 그랬더니 3점이에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3점인지 100점 만점에 3점인지 항상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100점 만점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가깝게 바꿔보자 해서 이런 Z점수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10점을 곱했어요. 그래서 50점을 더했죠. 그러면 얘가 3점이면 상당히 그 높은 아이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더하기 50이니까 80점이죠. 80점을 맞아서 얘가 높은 점수예요. 라고 얘기하면 딴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바로 T점수에 해당되고요. H점수 같은 경우는 100점 맞으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3시그마 하면 되게 조금 잘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30 더하기 50이니까 8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오잖아요. 좀 감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하기 14에다가 50을 더하는 형태로 해서 100점에 근사하게 나오도록 바꾼 거죠. 이게 바로 H점수입니다. 그래서 14를 곱해줘요. 그러면 얘가 3시그마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42에다가 50점을 더하니까 얘가 3시그마에 해당되는 92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에 가깝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H점수는 그거를 100점에 더 가깝게 나오도록 만든 거고요. 그걸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T점수의 그 변형은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그 T점수에 해당되는 개념처럼 쓰고 있는 게 우리가 IQ 검사, 지능 검사할 때 편차 IQ예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바로 100점을 평균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15점이 되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쓰는 IQ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100점, 115가 1시그마, 표준편차 하나, 132, 표준편차 2개, 표준편차 3개가 145죠. 반대로 85가 표준편차 하나 아래, 그 다음에 60이 표준편차 2개 아래, 45가 표준편차 3개 아래죠. 이런 식으로 나눈 게 IQ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T점수 같은 계열의 변형된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딩 점수의 경우는 10점 단위로 해서 표기를 한 건데요. 바로 3시그마에 해당된다?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점이지 않습니까? 더하기 5점이니까 얘가 11점으로서 꽤 높은 점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법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이상의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교육평가를 다뤘는데요.
여전히 마지막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교육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거. 측정평가, 촉표 개념. 그 다음에 기준, 준거, 능력, 성장량 평가라는 평가의 준거에 따른, 기준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서 진단, 현성, 총괄평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평가 모형의 경우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학교 평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번에 수업 들은 걸로 끝내라 라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평가 도구라는 것들은 바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냈을 때 그 시험 문항들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것들을, 시험이 과연 제대로 된 측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항 제작의 경우는 과거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했고, 여기는 안 나올 거고, 이러다 보면 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제는. 왜? 안 나올 걸로 봤던 측정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측정치의 경우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실험실 실험이라든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의 개념 정도는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두시는 정도. 교육 통계의 경우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들으신 걸로 끝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육평가를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교육 행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